현대건설기계 2022년도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봇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0% 증가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성과를 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38.5%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내용이 지웠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한 9천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19.1%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89.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입장에서는 그 영업이익이 더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가 적게 상승을 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36.5% 증가를 했고 판매관리비가 41.3% 증가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8.3%로 크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로봇 회계는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약간 0.6% 높게 상승을 했어요. 크게 높게 상승을 한 건 아니죠. 매출 증가율보다. 그리고 스로봇 환산 재고로도 94.7%로 더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약간이라도 더 높다면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1차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로봇 손익에서는 스로봇 환산 재고의 증가는 부정적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 비용은 17.7%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성은 그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1018억 원으로서 20% 증가한 거로 됩니다만은 매출 증가율하고 그 비례해서 어느 정도 그 비례해서 상승한 증가한 그런 그 성과뿐이 되지를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억 3,400만원 더 이익이 난 거로 되어 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WCAI가 일부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전년 동기에는 63억 원이 더 돈을 번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재고자산의 감소액이 그때는 좀 더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앞장에 그 위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스로봇 회계 손익은 제약이 스로봇과 인벤토리 재고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의미를 좀 새겨볼까 합니다.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분석만을 통해서 그 기업의 제약을 인지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능력이 제한테 있다면 점쟁이 이상의 문전성시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현장에서 버퍼 관리를 통해서 또 찾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카이어는 스로봇 어카운팅 분석을 통해서 외부에서 단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만을 선택해서 집중 분석하고 있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스케티십 정신으로 접근하고 투명성이 입증되는 방식을 취해서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중 재고자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제약을 인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로봇 회계 관점에서는 원가 회계 자체가 제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결정을 원가 회계는 비합리적으로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비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확률이 높으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에 가공비를 배부하는 것 자체가 분식회계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추가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이 또 있는데 또한 환입 작업도 합니다. 회계 기준에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분식회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단연간 스로봇 회계를 실전 분석을 하면서 지득된 그런 어떤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위에 이 표현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IMF는 물리적 흐름 관리로서 전산화된 데일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대부분 모든 중소기업도 요즘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퍼 관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약이 어딘가에는 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감을 잡을 수 있는 ongoing improvement라고 제가 표현을 따왔습니다만 그런 재고 흐름 속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표현을 exploit라는 표현을 한번 또 가져와 봤는데요. exploit는 착취라는 이 사전을 찾으면 착취라는 개념인데 이건 제가 exploit라는 용어를 쓸 때는 긍정적 개념으로서 최대 활용을 한다. 제약 사항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제공품이 많이 쌓이는 것이 제약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연초보다 상품이나 제품이나 제공품 상품이나 제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결국 제공품이 80억 는 게 이게 뭔가 제약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걸려 있는지 모르지만 공정이 만약에 아주 단순하다 그러면 인푸트 공정이 있고 프로세싱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푸트 공정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프로세스 공정 중에서 뭔가 제공이 증가할 수 있는 건설 기계를 만드는데 그게 걸려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 기계 조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공 공정이 있고 조립 공정이 있는데 운반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완성차 메이커에서도 그렇지만 조립 공정에 이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고 기계 가공이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자동화, 로봇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약이 걸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공정 쪽에 조립 공정 쪽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재고를 보고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WCA가 44억 원이 줄은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는 요즘 이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에 의해서 올라가는 추세니까 확보해 둔다는 차원에서는 이거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악을 가리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늘어난 만큼 미작품은 또 줄어든 거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40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내용이 없었다면은 솔직히 스루풋 실전 분석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 공시 시스템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라는 그런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에 스루풋 실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어 썼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 하는 거예요.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의 합계액을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을 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로 된다는 얘기는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매입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이 기업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져갈 때는 총 제재비용에 왜곡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가공비율이 있는데 가공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스루풋 손익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조금 더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했는데 2차 추론에서도 가공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2차 추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 2단계를 먼저 보면은 PQ 총지재 비용의 차이가 184억 원인데요. 요거는 이 PQ 이 생산 재료비 차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근본적으로 발생 원인은 뭐냐 그러면은 일본은 그 WCAI를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2번은 비성분에서 회사가 제시한 겁니다. 이게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이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위의 내용하고 같아지는데 그 가공 비율을 배부하지 않는 그 재고 자산, 그러니까 아까 원재료, 미착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총 제조 비용에는 왜곡이 생긴다는 거고요. 또 작년 3분기에는 35억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전체 재고 자산의 그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 이는 단지 단수 차이로서 100만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일은 단수 차이로 나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은 모든 기업이 맞춰야 정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그 경영평가 지표가 그 WCAI 재고 회전율이 작년 3분기에는 11.3회전으로 매우 높았는데 올해 한 7회전뿐이 못했습니다. 38.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만은 그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그 WCI 회전율이 크게 하락하면은 영업이익이 일반적으로 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거꾸로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좀 독특한 점이라고 이번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그 1, 2, 3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고 추론이 되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판매 가격의 상대적 하락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판매 가격은 단지 소비자 가격일 뿐이고 추론 입증의 연결 데이터로는 또한 부족합니다. 분명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메이커 출고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두 가지뿐이 내세우질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전체를 가늠한다는 것도 오차가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시한 거로만 본다면은 단순 평균으로 3.6% 상승을 했고요. 원재료 가격이 제품 판매 가격은 이건 소비자 가격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6.6% 단순 평균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공장 출고가가 판매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 상승 압력률은 그 2.9%입니다. 그 원재료 가격이 3.6%가 올랐다 그러면 재료 비율이 79%니까 거기에 가격 압력, 그 인상 압력은 2.9%인데 회사가 그 소비자 가격으로 제시한 거로 한다면 6.6% 인상한 거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는 아마 만약에 상승 압박률이 2.9%라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메이커 그 판매 가격은 이 그 상승 압박률보다 또는 이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는 적게 인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론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말 매출액까지 이미 뭐 12월 말 지나서 벌써 2023년 1월입니다만은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예측을 하면은 2조 3,800억 정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에 1261억 원의 이익을 내는 거로 그렇게 되는데 확정이 이 2조 3천억이 된다면은 결산을 하게 되면은 336억 원뿐이 이익이 안 난다. 왜 그러냐? 재고가 감소액 2% 감소만 해도 이런 차이가 난다. 물론 여기 우수리는 떼졌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또한 이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나 매출원가의 차이나 똑같거든요. 이 184억 원이라는 게 이 영업이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규모의
까지는 아니지만 10% 이상 거의 20% 가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PQ 매출 원가가 차이가 있을 때는 이게 정확한 예측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매출을 10%를 더 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한 1277억 원이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요 경우에도 이제 2% 재고가 감소한다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재고가 2%를 증가를 시킨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원래 계약했을 때 336억 원 남는 건데 429억 원 남는 거로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원가 회계의 문제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다. 이것이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로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의 대안으로서의 스루풋 회계를 제한하는 그런 표고요. 스루풋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2조 한 3천억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경우에 남는 돈은 569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하자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3.8% 증분시키는 거로, 그때 이제 구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2조 한 4,730억까지 올릴 수 있고, 그 경우에 이익은 1,104억 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매출이 2조 3천억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고만 한 얼마를 줄였든 3.8% 이상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처럼 재고의 증가와 그 다음에 감소에 관계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계약 당시의 매출액에 의한 영업이익하고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의 차이가 535억 원인데요. 2023년 말 뭐라 그럴까요? 결산 내역을 보면은 이 범위 내에서 탄착권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말을 제가 표현했네요. 재고의 증가과 무관한 스루풋 손익이야만이 영업에서도 자기가 손익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생산에서도 자기가 직접 손익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더 적합한 손익이 아니겠느냐라고 현재 원가 회계가 재무 회계하는 사람들의 나와바리로 해가지고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욱이 또 외부 이해관계자,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이 미래가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27.4%가 하락했습니다만, 이게 거꾸로 상당히 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22,050원이나. 그래서 장복 가격 2021년 말에 장복 가격이 65%뿐이 안 됐는데 92%까지 장복 가격이 92%까지 올라갔습니다. 5% 이상 주주가 현대 제뉴인이 33.12%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6.35%.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 네이버 증권 데이터로는 JP모건이 눈에 띕니다. 19.4%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제뉴인이라는 것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를 인수하면서 그거를 다 지배회사로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현대건설기계에서 또 투자 부분이 떨어져 나오고, 또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를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현대 제뉴인이 중간 지주회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끝난 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도 한번 분석을 해서 현대건설기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송이 된 이후로 한번 분석한 시간을 내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아도 이익이 났는지 주가가 올랐는지 등등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